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4월 28일 오늘은 기호적 인간 온라인 세미나 4회차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총 6주간의 그 강의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바쁜 일정을 미뤄두시고 접속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 앞서서 진행 상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다시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현재 이제 녹화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지금 녹화된 1, 2, 3강은 내일이나 모레쯤 저희 네이버 카페 기호적 인간 그 네이버 카페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저희 카페에 공개되는 동영상은 거의 이제 편집을 하지 않고 실황 그대로 거의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이제 편집된 형태의 강의는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로도 공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녹화와 인터넷 공개에 모두 동의하신 신청서를 사전에 받았었는데 혹여 신청서 없이 참여하셨더라도 이런 상황들에 현재 동의만 하신다면 세미나 참여는 이제 문제없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본 강의는 40분 정도 진행 이후에 약 5분간의 중간 휴식을 갖고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약 5분간의 휴식을 갖습니다. 이후에 질의응답을 포함한 토론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데 공지된 강의 시간보다 진행이 길어질 때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퇴장하실 수 있으니 강의는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강의 화면을 보실 때 PPT 화면의 내용을 크게 보시길 원하시거나 발표자만 보기를 원하실 경우 옆에 같이 뜨는 그 카메라 구성을 직접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실 분들의 소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음소거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 질문을 하실 때는 직접 하단의 마이크 모양의 음소거 버튼을 해제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회차 강의 기호적 어퍼던스에 관하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양진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주제는 기호적 어포던스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낯선 의의일 수도 있겠고 더더군다나 이제 어포던스 개념은 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기호적 어포던스라는 개념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포던스 개념, 원래 어포던스 개념하고 제가 구성한 기호적 어포던스 개념의 거리도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이것이 또 기호적 경험에서 갖고 있는 역할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어포던스 개념 최초로 제시한 분은 그 제임스 깁슨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코넬 대학교 교수 지내셨고 주로 생태 문제하고 우리 지각 문제와 연관해서 평생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 화면 맨 끝줄에 보시면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어포던스 개념은 주로 시지각에 대한 생태적 접근 번역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아쉽게도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어포던스 개념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책을 대변하는 그 대표적인 개념처럼 어포던스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어포던스 개념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특정한 물리적 조건에 대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 성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한 물리적 조건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동물을 주로 다루면서 얘기를 했는데 동물이 살아가는데 속해 있는 그 물리적인 환경, 생태적인 환경이 동물의 행동을 거의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그 물리적 결정론 비슷한 입장을 갖고 계셔서 물리적 조건이 동물 행동을 거의 결정한다라는 정도까지도 이렇게 논지가 좀 지나치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주목하는 것은 행동이
행동의 주체가, 그러니까 동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행동을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건 또 부분적인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환경이 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이 어포던스 개념이 정립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에는 어포던스 개념은 환경과 행동, 이 관계에서 환경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가, 이런 개념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아래 몇 줄 가서 보시면, 물리적 조건이 특정한 반응이나 행동을 제약한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제약이란 말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좀 그 얼핏 받아들이시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깁스는 생태적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쪽까지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 해석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죠. 여전히 그 동물이라 하더라도 자기 행동을 자기가 선택하고 어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한다, 여기까지 몰고 가는 건 좀 비약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적어도 환경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약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 이제 어포던스 이론의 기본 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소개해드린 깁슨 책에서 한 대표적인 한 두 구절 정도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의 어포던스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환경이 동물에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공급하는 것 또는 제시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환경이 동물의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함축이 되겠는데요. 그 예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봤어요. 절벽면이 있거나 뚝이 있거나 균열이 있거나 물길 등은 장벽입니다. 동물이 행동하는데. 그래서 통로, 문, 다리 등이 없으면 그것들은 동물의 운동을 가로막습니다. 나무나 바위는 장애물입니다. 일상적으로 장애물을 있으면, 이 글자가 좀 가렸는데요. 이 장애물을 비켜서는 통로는 일단은 가시적입니다. 이 생태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지각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운동 진행은 장벽이나 장애물에 대한, 여기도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즉 통로 사이로 나가며 위험을 유발하는 표면을 피하는 행위에 의해 그래서 운동 진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 지금 자연의 절벽면이다, 뚝이다, 균열이다, 물길 등이 있다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을 피해서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움직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 동물이 활동하는데, 행동하는데 중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제공하는 것, 어포던스란 말 자체가 제공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준다는데 지금 이런 맥락에서 어포던스 개념으로 이론적으로 확립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념을 행동에 있어서 물리적 조건이 행동을 어느 정도 제약을 하거나 행동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거나 이것까지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별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뭐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몇 개 사례를 제시해 본 것인데요. 지금 스위치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지금 화살표가 바로 운동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이제 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르는 버튼 형태로 되어 있으면 거의 우리가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서 누르죠. 그런데 이 디자인을 할 때 이 버튼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모양에 따라서 누르도록,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스위치를 보고 당황하지 않고 쉽게 어떤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 어포던스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위아래로 이렇게 그 위아래 플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아래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운동이 지금 화살표 방향이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스위치의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작동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스위치는 이렇게 그 볼륨을 올리거나 낮출 때 쓰는 그런 스위치들이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 어포던스를 10분 고려해서 이 디자인의 이 지금 이 스위치의 조건이나 형태가 빨리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익숙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포던스 개념이 디자인 부분에서 이제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어포던스 개념 지금 방금 앞에 화면은 지금 뭐 우리 일상에 있는 일이지만 이 어포던스 개념이 어포던스로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사람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수부화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친구일 때는 하객에 긴 병에다 음식물을 서브하고 여우에게는 얕은 접시를 서브하면 먹기가 수월하죠. 어포던스가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거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게 뒤바뀔 경우가 되면 어포던스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어포던스 상태가 좋지가 않고 그것이 이제 적대적인 표현을 할 때 그 어포던스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개념화된 것이 지금 1979년 무렵이지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이 어포던스는 거의 자연스럽게 그 어포던스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해왔고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이 컵의 형태를 보시면 거의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 건 이 컵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 거의 어떤 정도의 크기를 떠올리실까를 지금 상상을 해보면 거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컵. 이 정도를 떠올리시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컵이 그 사이즈로 국한되는 건 아니죠. 제작자가 이미 어포던스를 감안해서 사람이 이 컵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마실 수 있도록 이걸 염두에 두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 크기나 또 모양새도 그런 것이 고려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컵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 거의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컵의 손잡이 부분에 손가락 걸고 컵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신체 사이즈 인간을 기준으로 뭐 고양이나 개가 이런 컵을 뭐 손잡이를 사용하고 그럴 리는 없으니까 우리 신체 사이즈를 감안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한 것이 이 어포던스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이 된 것이죠. 여기에는 지금 그 왼편 그 캡션 보시면 오를 수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컵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무당벌레가 만약에 이 컵을 마주치게 되면 휠 수 있음이 아니죠. 어포던스의 내용이 휠 수 있음이 아니고 오를 수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컵의 사이즈, 형태 그것이 우리가 이 컵을 직면했을 때하고 이 무당벌레가 컵을 마주쳤을 때는 어포던스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포던스 자체가 물리적인 상호작용적인 국면 안에서 결정되는 문제지 물리적 조건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다 해서 모든 동물이 동일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은 아니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무당벌레 사이즈가 되면 아까 우리는 손에 쥘 수 있음이라고 했던 어포던스가 무당벌레 입장에서는 기어 오를 수 있음이라는 어포던스로 내용이 바뀌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컵이 또 나왔는데 이 컵의 사이즈를 지금 아까 맨 처음에 그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대체로 우리가 사용하는 컵 사이즈라고 이렇게 상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가상적으로 이런 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컵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에게도 오를 수 있음입니다. 아까 무당벌레 사이즈에서는 뭐 기어 오를 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컵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때는 쥘 수 있음이 아니죠. 그래서 어포던스란 것은 상호작용적인 개념이고 일방적으로 물리적 조건이 행동을 어떤 확정적인 행동을 뭐 결정한다. 이 가기는 어려운 이론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리적 조건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어포던스 이론이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개념은 기호적 어포던스입니다. 그러면 기호적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아까 이제 어포던스 개념을 깁슨 교수가 소개할 때는 우리 환경 안에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가, 제 시각에서 볼 때는 주로 물리적인 상호작용 부분에서의 어포던스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 경험을 물리적 경험 층위하고 기호적 경험 층위로 나누기 때문에 이 두 층위에서 어포던스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경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적 경험 안에서 어포던스는 어떻게 작동할까? 좀 서둘러서 먼저 이게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소개하는 기호적 어포던스가 깁슨의 어포던스 개념을 확장한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포던스 개념인데 기호적 경험 영역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 이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어포던스 개념은 행동 유발성, 원래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고 일부는 또 어떤 분들도 그렇게 번역도 하신 것 같아요. 행동 유발성으로. 그러면 그 의의를 사용한다면 기호적 어포던스는 기호적 해석 유발성이라고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단 말입니다. 어포던스 개념이 행동 유발성이다. 만약에 그렇게 번역이 됐다면 기호적 어포던스는 해석 유발성 이렇게 뜻을 옮겨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해석이란 말은 당연히 기호적 해석이죠. 그래서 기호적 경험층에서 작용하는 어포던스를 제가 이제 정돈해 봤는데 기호 산출자, 해석자,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자신의 또는 기표의 물리적 조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뭐 신체 사이즈나 우리의 활동 방식, 그 다음에 기표. 기표는 이제 물리적 대상이겠죠. 이것이 갖고 있는 물리적 조건이 기호적 사상, 즉 기호적 해석을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될까? 기호적 경험 안에서. 물리적 조건이 우리 해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해석을 유발하거나 그런 성질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정도를 가늠해 봐야 할 텐데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깁슨이 생각했던 것만큼 제약이 강하지를 못합니다. 기호적 경험 영역에서는. 우리의 기호적 사상이 상당히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 조건이 기호적 해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되질 않죠. 그 한 예로 이제 예술 영역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 작가가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또 건축물을 만들든 간에 기표에 대한 배타적인 물리적 작업을 합니다. 왜 이 사항이 지금 들어왔는가 하면 이 작가가 이 예술 작품, 기표죠. 여기에 지금 물리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변화시키고 뭐 깎았다가 다시 찍고 다시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뭘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일까? 이 작가의 고유한 작업이죠. 독자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작품에 손을 대서는 안 되니까. 그럼 작가가 이 물리적으로 지금 기표를 이렇게 저렇게 지금 조형을 하는데 이 조형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조형을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작가는 틀림없이 자기가 지금 기대하는 어떤 해석을 기대하고 이 작품의 모양이든 형태든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작가가 기호적으로 어떤 식의 어포던스가 작동한다는 걸 전제하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의도한 대로 독자가 모두 해석을 하는가? 그렇지 않는 게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독자는 독자 나름대로 기호적 사상을 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기표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고 해도 해석이 한 갈래로 확정되지는 않죠. 그럼 현재까지 이야기를 정돈해 보면 독자는 독자대로 자기만의 기호적 사상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작가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동하기 위해서 물리적 조형 작업을 통해서 그 해석을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제어하려고 하겠죠. 이 긴장 상태에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작가와 독자의 관계는. 적어도 어느 일방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라는 걸 우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하고 있는 조형 작업은 작가의 기호적 의도를 벗어나는 다른 해석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해석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하고 있는 물리적인 조형 작업이 어포던스 개념을 동원해 보면 어떤 해석을 유도하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작가의 물리적 조형이 해석을 제약한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작가란 말을 썼는데 이 작가라는 건 이제 한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쓴 것뿐이고 우리가 다른 뭐 꼭 작품이 아니다, 예술 작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슨 자연물인데 뭐 돌에 어느 정도 모양을 더 갖추게 해서 뭘 한다랄지 꼭 예술 작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산의 일부를 어떻게 이렇게 그 지형을 약간 변경시켜서 어떤 모양을 갖게 한다랄지 말이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물리적인 조건을 바꿈으로써 어떤 특정한 해석을 유도하는 힘 이것을 기호적 어포던스 이거는 기호적 층에서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깁슨의 어포던스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조금 차별성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맨 끝줄에 보시면요. 깁슨의 어포던스 개념이 행동 문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의 물리적 결정론에 가깝게 자꾸만 이론을 몰아갑니다. 마치 환경이나 생태적 조건이 동물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은 정도까지 강한 어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포던스 개념을 그렇게 이제 물리적 결정론을 자꾸 근접을 시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기호적 경험 영역에서는 설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호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기호적 사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상이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충분히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물리적인 조건이 우리 해석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기호적 사상을 하기 때문에 이 기호적 사상의 유연성하고 기표의 물리적 조건이 주는 제약하고 이 사이에 긴장이 있겠죠. 그 자주 봐서 익숙하실 텐데 그 뭉크의 절규라는 그 작품을 지금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대비를 다른 걸 제가 시켰더라면 좋을 텐데 만약에 이 얼굴 모양이 지금 이런 모양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알고 있는 것처럼 웃는 모양을 여기다 세워놓고 이 작품에다가 절규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절규라고 받아들일 때는 이 사람의 표정, 주변의 색상, 또 뭐 전반적인 구도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고 복잡하게 고려됐을 겁니다. 이 배경까지도 또 색상까지도 이 작가는 지금 정말 인간적인 절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이 작가가 지금 뭉크가 했던 작업은 뭔가 하면은 색상 조절하고 구도를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이 사람의 위치를 정하고 또 표정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보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물리적인 조형 작업입니다. 아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작가가 일순간에 생각이 나서 몇 초 만에 이 작품을 만들었으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조형을 어떤 때는 길게는 뭐 1년도 어떤 때는 짧게는 뭐 몇 달도 걸려서 엄청난 그 고생스러운 작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작업합니까? 지금 이 기표인데 물리적 기표를 특정한 해석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작가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 물리적 조형이 독자의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제약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물리적인 조건이 주는 해석 유발성 또는 해석의 제약 이것이 지금 기호적 어포던스라고 볼 수 있겠단 말입니다. 이 작품을 우리는 기호적으로 해석하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야기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물리적 조건이 우리 기호적 해석을 제약한다. 여기까지 받아들임까지는 설명을 제가 적정히 드린 것 같은데 그 제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이스터섬의 모아이상입니다. 아마 이걸 이제 건설한 부족들은 거의 사라졌고 후손들이 뭐 일부 살아있다 하더라도 뭐 그 과거의 어떤 은혜나 이런 거가 거의 단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상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 석상이 갖고 있는 기호적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맨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겠죠. 또 이 석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지냈는지 어떤 의례를 행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식을 했는지 지금 이제 명확히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표는 거의 변화가 없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약에 기표의 물리적 조건이 우리의 기호적 해석을 명확하게 제약했다면 우리도 이 기표의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물리적 조건이 일방적으로 해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판례죠. 그러니까 깁슨에 따르면 물리적 조건이 행동을 거의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기호적 층위라서 기호적 층위에서 기호적 해석 문제로 옮겨오게 되면 물리적 조건이 기호적 해석을 결정하지 못한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해석을 하는 사람의 기호적 사상이 물리적 조건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국면, 물리적 조건이 특정한 해석을 유도하리라는 그 국면하고 동일한 물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일치된 해석을 할 수 없는 이 두 국면이 우리 경험에 실제합니다. 이건 제가 가상의 지금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적어도 물리적 조건과 우리의 기호적 사상이 어떤 긴장 국면에 있고 최소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둘 중에 하나에 의존해서 예술이론 만들거나 철학이론 만들거나 인식이론 만들게 되면 그것은 백전백패 소외된 이론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경험의 어느 일부분을 지금 축소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탈락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그 둘 중에 하나로 이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험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국면이 이 어떤 긴장 상태로 양립을 하고 있고 이 양립된 상황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원인은 환경과 우리의 기호적 사상이 상호작용한답니다. 어느 일방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정돈해 보면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도 해석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다양한 해석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리적 조건이 우리 해석을 픽스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그런 문장이죠. 충분히 제약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임시적인 중간 결론은 물리적 제약과 기호적 사상의 유연성 사이에 어떤 융합적인 긴장이 있는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사이에서 지금 설명이 돼야지 그 둘 중에 하나로 우리 경험을 설명하게 되면은 이건 반드시 필패라고 봐야죠. 그런데 왜 이론은 그런 걸 좋아할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화끈합니다. 하나로 마구 몰아서 이렇게 이론을 제시하면 뭔가 그 임팩트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지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저는 한번 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이론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이렇게 되물어 볼 수가 있죠. 적어도 우리 경험을 해명하기에 적절한 이론을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론적인 열망이든 아니면 철학적인 열망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열망 때문에 그 이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제기하는 이 문제는 설명은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방금 이제 왜 우리 경험 조건이 이렇게 양립 가능한 형태로 굉장히 긴장 상태로 있는데 어느 한쪽을 자꾸 선택하고 이러는 것일까?
우리 사회적 실제라는 걸 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은 거기에 뭐가 개입됩니까? 권력이 개입됩니다. 제가 아까 화끈한 이론, 뭐 임팩트 있는 이론, 왜 그런데 그 빨려드는 것일까?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뭘까? 임팩트 있는 이론을 만들어서 또 그것이 현상적으로 현실적인 설명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이론을 부득부득 만드는 그 심리 상태는 뭘까? 저는 거기에는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의 핵심 내용은 힘하고 패거리입니다. 이론이 제자리에 서지 못하면 그 자리를 힘하고 패거리가 밀고 들어옵니다. 저는 우리 이론 상황에서도 이 문제가 뭐 전혀 면제되지 않고 있고 항상 그 위험성은 인류사 이래로 상존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실제를 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사회적 실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존 썰의 이론인데 제 생각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기호적 구조가 사회적 합의를 그러니까 기호적 구조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실제가 됩니다. 그 사회적 실제 예로 제가 정부, 학교, 카페, 결혼, 화폐 이런 것들 다 전형적인 사회적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는 건 그냥 건물하고 사람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총장이 있고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고 직원이 있고 역할이 있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역할과 기능이 큰 구조를 이루면서 전혀 다른 물리적인 그 건물이 또 물리적인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성질들을 계속 산출해내고 있죠. 이게 사회적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볼 때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거밖에 없죠. 또 나무도 있고. 화폐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으로는 종이죠.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은 그 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 불태우거나 벽에 바르거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사회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실제는 기호적 구조, 우리가 그 종이를 종이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인식을 하는 기호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저는 기호적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종이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다른 무엇의 관점에서 이 종이를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렇게 인식된 것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사회적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돼 나오는 것이 의무력입니다. 그냥 사회적 실제가 되고 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 강제나 금지가 따라오는데 이 강제나 금지는 기호적 구조가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구조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호적 구조에 대해서 특정한 권력이 그걸 강요하죠. 합의라는 이름으로. 다행히 처음부터 합의가 돼서 이 기호적 구조가 자발적인 합의에서 지켜지면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죠. 강제다, 금지다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회적 구조에서 본인은 그 기호를 만든 적도 없고 그러는데 누군가 만들어서 강제적인 규범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표에 대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예전에 뭐 국회 하강기 있으면 국회에 대한 격려 다 해야 했습니다. 하도록 권고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것이 뭐 법적인 의무나 되는 것처럼 국민적인 의무나 되는 것처럼 그게 실제 법적 제재를 받았는지 어쩐지는 선명치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국회에 대한 격려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모두가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애국심을 불태우고 국가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격려할까? 전혀 그런 기호적 구조를 안 갖고 있죠. 그러나 대신 행동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강제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기호적 힘이 일단 기호화된 것을 왜 자꾸만 쓰는 것일까?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간단 말입니다. 지금 통치질서가 마찬가지죠. 국가도 지금 썰의 용어를 쓰면 국가도 사회적 실체 하나예요. 국가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것이 가질 수 없는 복잡한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게 사회적 실제인데 이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머릿속에서 지금 작동하는 힘 정도가 아니고 어떤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어떤 때는 대한민국의 방역 질서가 흔들리고 이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지죠. 사회적 실제가 어느 허술한 점을 드러내면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고 말입니다. 동시에 만약에 사회적 실제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그 힘 또한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회적 실제 자체가 처음부터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렵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바가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대비하겠습니다만 물리적 힘과 비견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갖습니다. 이 기호적 질서가. 그래서 사회적 실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들레지를 이제 소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그림이야 물론 이제 그 다비드의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이죠. 들레지가 시뮬라크르를 설명하면서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들레지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이 대관식 이전에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나 대관식이 끝난 시점에나 이 물리적인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대로 있고 물리적인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 대관식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럽의 역사, 세계사가 바뀌죠. 그것을 들레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물리적 총량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시뮬라클의 힘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라클의 힘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 했죠. 제가 볼 때는 그 시뮬라클은 바로 기호적 의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들레지는 지금 물리적 총량은 그대로 있고 시뮬라크들이 변화했다라고 계열화를 했든지 무슨 특이점을 형성을 했든지 시뮬라크들의 작동으로 설명을 할 텐데 저는 기호적 구조가 변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대관식이라는 행사 이벤트를 거쳐서 기호적 구조가 바뀐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기호적 의미 체계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은 들레지가 말하는 시뮬라크는 제가 보는 기호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들레지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시뮬라크르, 바꿔 말하면 기호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설득하는 데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 같아요. 이런 사례를 들어서 물리적인 총량의 변화가 없는데 시뮬라크르가 계열화를 이루거나 특이점을 이루거나 또 다른 어떤 그 고리를 바꾸면서 세계사를 바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나간 걸 보면 정말 대단한 철학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 들레지의 논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 전후에서 물리적 총량은 불변하지만 세계사는 변화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뮬라클의 중요성으로 봅니다. 물리적으로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뮬라클가 뭡니까? 본인 말은 시뮬라클은 의미 사건입니다. 의미면 의미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구조주의자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이죠. 제가 앞전에 그 첫 강의에서 구조주의 기호학이 기호 문제를 사건, 현상 또는 사태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실체론적이라고 그랬죠. 이 전형적인 구조주의, 이 사람은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기호 문제에 관한 뭐 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의미란 걸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입니다. 이건 기호주의, 구조주의 전통에서 뭐 포스트 구조주의까지 별 변화 없이 그대로 갖고 전승된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적 의미를 의미 사건이라는 말 또는 시뮬라크라는 말을 써서 뭐가 문제입니까? 설명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설명에서 지금 빠진 건 두 가지입니다. 들레지의 설명에서 기호적 조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죠. 대신에 들레지는 물리적 총량만 얘기했습니다. 물리적 총량의 변화가 없는데 시뮬라크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뮬라크들이
지금 의미 사건들인데 이것들이 조합을 하든 이합 집산을 하든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사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인데 그 아마 포스트 모던에 속하는 사람들은 무슨 그 놀이 개념을 많이 쓰지요. 놀이 개념을 쓸 때는 어떤 질서나 원리가 없는 우연적인 놀이, 뭐 예를 들면 데리다식으로 말하면 뭐 차이의 놀이 이런 말 좋아하는데 여기는 질서가 선결되는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시뮬라크르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시뮬라크르의 이합 집산회가 선결적인 원리나 법칙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들레지 설명에서도 이 역사가 변하는 것은 이 시뮬라크르의 우연적인 이합 집산의 결과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스킵된 게 뭔가 건너뛰어진 게 기호적 초형. 지표들이 물리적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지금 고려가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시뮬라크들이 이합 집산을 거듭해서 역사의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시뮬라크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그 부속물이고 시뮬라크들이 이렇게 이합 집산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되거나 영웅이 되거나 어떻게든 보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시뮬라크를 중심의 사고를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실제론적인 사고를 전혀 안 벗어나오고 있고 저는 지금 기호의 주인이 지금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출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호 문제를 이 사건의 문제로 본다고 말입니다. 의미 사건 이렇게 이런 거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런 물리적 총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총량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그러는데 제 지금 주목하는 것은 기표의 변화가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포던스를 통해서 그게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것이죠. 총량에만 초점을 맞추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 기호적 의미가 어디서 옵니까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우연적 놀이 또는 뭐 이합 집산 제가 이런 말 썼는데 아마 들레주 계열이나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우연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호적 의미가 어디에서 옵니까? 제가 그 들레주에 관해서 그 논문을 쓰면서 이 문제로 제가 찾아낸 한 구절은 이것뿐입니다. 시뮬라크르는 물리적 표면에서 솟아오른답니다. 이건 아무 설명도 아니죠. 정말로 아무 설명도 아니에요. 모르겠다예요. 이 문제를 정확히 해석을 못하니까 뭐 국내에 이제 들레지 연구자들 꽤 있죠. 다 이름바를 갖고 있는 연구자들인데 제가 논문에서 그 뭐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논문에서 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객관적 선언이다. 선언이란 말은 잘 모르겠단 말하고 같은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관적 선언이 아니고 객관적 선언. 물리적 세계에서 알 수 없는 데도 솟아오르니까. 그건 김상환 교수의 해석입니다. 그 말 자체는 맞죠. 주관적 선언은 아니니까 객관적 선언 정도로 해석해보는 게 그럴듯해 보이긴 한다고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데서 솟아오르니까. 근데 아무 설명도 된 것이 아니죠. 들레지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거기다 객관적 선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뿐입니다. 칸트식의 용어를 거기다 적용을 시키고 싶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정우 교수는 이 문제를 뭐라고 보는가? 이 물리적 표면에서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물리적 표면에서 마치 종이 접어진 면에서 그것이 뭐 어느 쪽이라고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비유를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설명은 없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구조주의 사유의 매력이 아닐까요? 그럼 무슨 매력입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수수께끼 같이 물리적 표면에서 솟아오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로 일으키는가? 기호적 의미의 원천에 대해서 알 수 없답니다. 그거는 기호가 처음부터 구조주의에서 출발해서 이 기호 자체를 의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원천을 밝힐 수가 없죠. 제가 볼 때 기호적 의미의 원천은 우리의 물리적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기호적 사상이라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 인지 기제를 통해서 기호적 의미를 산출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호의 주인이고 그래서 기호 문제는 우리 경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경험, 기호의 주체, 사람이 없죠. 이 스토리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등장해봐야
다 기호들 놀이에 지금 동원되는 보조물입니다. 그래서 왜 기호이론이 이 어마어마한 논의들을 하고 그 중요한 것들을 왜 기호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고 너무나 설득력이 있고 또 매력적인 철학자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새로운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런 해명입니다. 아, 선생님, 지금 8시 한 19분 정도 됐는데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8시에 한 25분 정도에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